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성들은 특히 노화뿐만 아니라 출산까지 반복하면서 체형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가슴의 볼륨과 탄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성형으로 교정할 방법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유방하수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슴의 노화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더욱 가속화됩니다. 운동과 보정 속옷 등으로 처진 가슴을 개선해 보려고 애쓰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데요. 수술로 처진 가슴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 조상곤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이 유방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의 가슴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그 덮고 있는 피부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 안에 유방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 조직과 피부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네, 먼저 피부를 보면은 이것은 나이나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피부 두께가 변한다든지 네. 탄력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을 덮고 있는 피부가 변하면은 유방 모양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임신이나 출산 후에 그러면 부피가 줄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죠. 줄기도 하고. 네, 줄어들게 되면은 이것이 나중에 처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피부 모양에 유방 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피부 안에는 유방 조직들이 있죠. 네네. 유방 조직들은 크게 그 유선과 지방 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선 중에서 그 유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관들은 유두 위에 작은 구멍들과 같이 개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통해 있죠. 그래서 이 피부에 존재하는 균들이 이 유관 속에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항생제 치료가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반드시 해야 되죠. 그렇군요. 또 이 유방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지방 조직이 있습니다.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은 유방 크기나 그렇죠 유방의 부드러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물론 지방이 많을수록 부드러운 가슴이 되겠죠. 근데 이런 지방이 많고 적으면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폐경이나 아니면 출산 후에 지방이 많이 증가하고 그리고 비만에 의해서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 이런 또 유방은 또 구성한 요소가 인대가 있죠. 인대는 이 유방은 돌출 부위죠. 돌출 부위다 보니까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자주 처지게 됩니다. 네네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슴 안쪽에 흉벽에 있는 근육과 그리고 그 유방 피부 진피 사이에 많은 실가래 같은 많은 인대들이 처지지 않도록 그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인대가 약해지면은 다시 유방이 처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이제 출산을 한 후에 이렇게 처지는 경향이 또 동반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처졌다의 기준을 나누는 구분이 좀 있을까요? 유방이 처졌다 안 처졌다 하는 기준은 이 유두와 가슴 밑선과의 그 관계를 보고 결정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유두가 좀 밑으로 처져서 가슴 밑선과 같은 레벨이라든지 한 1cm 이내에 처진 것은 우리는 약간 처졌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한 1에서 3cm 정도 처졌을 때는 중동 처짐, 그다음에 3cm 이상 처진 것을 중증 처짐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하수를 규정짓는 의학적인 기준에 대해서 지금 좀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 이런 유방하수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처지는 원인은 그 나이에 따라서 원인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탄력 감소와 중력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성의 가슴은 그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변하게 되고 또 비만에 의해서도 많은 가슴이 변화가 됩니다. 네. 이런 부피가 증가했다가 감소되는 과정에서 탄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탄력 감소가 하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여성의 가슴은 돌출 부위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한 비대한 가슴이라든지 네네. 적당한 속옷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중력에 의해서 많이 처지게 됩니다. 여성의 가슴은 한번 이렇게 처지면은 수술 이후에는 절대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극획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것을 삼가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적당한 속옷을 착용해서 이 처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방암수의 치료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에는. 네. 네, 여성의 가슴이 처지는 그 양상은 이 피부가 처져서 처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안에 있는 유방 조직들이 처지기 때문에 처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처진 유두 유른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피부로부터 이 유방 조직들을 분리해서 이 처진 유방 조직들을 위로 당겨서 가슴벽에 고정시켜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진 가슴을 올리는 것을 갖다가 고정술이라고 합니다. 유방 고정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방 고정술에는 아까 말씀드린 유방의 처진 정도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여성 가슴의 크기를 또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가슴 크기는 적당한데 단순히 유두가 처진 분도 계시고요. 또 가슴이 크면서 처진 분도 계시고 또 작으면서 처진 분도 계십니다. 이런 어떻게 처졌냐의 양상에 따라서 또 크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유방 고정술 아니면 확대 유방 고정술, 축소 유방 고정술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수술을 만약에 결심을 했다고 했을 때 수술 전에 이 환자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지만은 그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 예를 들면 아스피린이라든지 항공고제, 호르몬제 같은 것은 대개 한 일주일 이전에 삼가하시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그리고 여성의 가슴은 그 월경 주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대개 월경 주기의 후반 2주, 그러니까 배란기부터 생기까지를 말하겠죠. 이 기간에는 호르몬의 영향에서 유방에 그 결절이 많이 생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기간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유방의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방 촬영술이라든지 아니면 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40세 이상이라든지 가족 중에 유방암 그 전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가슴에 결절이 반겨지는 경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또 처진 가슴을 올리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흉터가 남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요? 가슴이 크기에 따라서 또 그리고 피부가 처진 정도에 따라서 네네. 흉터가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정도의 흉터가 남을 수 있는 것인지를 인지하고 수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사전에 인지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충분한 상담 과정에서 어떤 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수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아까 그 유방하수 치료법 종류 중에 유방 고정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종류가 또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 중에서 단순 유방 고정술 네. 이거는 어떤 방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것은 축소하는 고정술과 거의 과정은 비슷한데요. 단순 유방 고정술은 크기는 적당하면서 유두가 처진 분들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절개하고 그리고 유두 유른을 당겨서 위로 올려 고정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전에 유방 조직을 노출시켜서 먼저 흉벽에다 고정시켜줘야겠죠. 노출시켜서 절개를 하고 유방 조직을 노출시켜서 가슴 위쪽 근육에다 고정시켜주고 그리고 유두를 올려서 이렇게 봉합하는 과정입니다. 역시 이것도 절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흉터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유두 주위에 유두 유른의 감각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각을 잃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수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하나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방금 이제 단순 유방 고정술 같은 경우에는 유방 조직을 조금 절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럼 이제 이런 거 없이 유두만 단순하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혹시?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유두 유륜을 갖다가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절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피부를 절개해서 유두 유륜을 갖다가 위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봉합하겠죠. 또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절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초승달 모양으로 피부를 절개해서 유륜을 당겨서 위로 봉합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역시 똑같이 도너츠 모양을 절개하고 밑에 아래쪽으로 수직 절개를 같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위로 당겨서 봉합하면 되겠죠. 이것은 비교적 수술은 간단해 보이죠. 수술은 간단합니다만은 이 지속된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방법들은 유두유른을 조금만 올려두는 경우, 살짝만 올려두는 경우, 또는 환자분이 나는 유방 조직을 건들기 싫어요 네네.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국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보면은 임신분들 같은 경우에 네. 체중이 이제 늘었다가 빠지면서 네. 이게 처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살이 빠지는데 이제 처진다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작은 것을 일단 크게 만들어줘야겠죠. 크게 만든 것은 확대술이 되겠죠. 네. 그리고 처진 것을 올려주는 것은 고정술. 그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 두 가지 같이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여성 가슴은 확대만 가지고도 부피가 늘어남으로써 유두유른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단순히 확대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올리는 수를 같이 할 것인지 이것이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을 되게 어떻게 잡고 있느냐면은 아까 다소처짐이라고 했죠. 네네. 그러니까 가슴 밑선으로부터 수직기라든지 윗선이라든지 아니면 1cm 이내 처진 아래로 처진 1cm 이내에 처진 경우 네. 그런 경우는 대개 유두로부터 가슴 밑선 결례가 대개 9cm 이내의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이고 그리고 그 가슴의 폭이 13cm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성으로 봤을 때 흔히 얼핏 봤을 때 겨드랑이 앞선 이내에 가슴이 들어간 정도가 그 정도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정도의 가슴은 그냥 확대술만 해도 올라가는 유두유른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같이 겸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확대술만 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수술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수술과 올리는 수술을 같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 크게 만드는 수술과 올리는 수술이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볼륨을 크게 만들면은 그것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당기는 네. 밀려 내려오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유두유른이 쳐졌다고 해서 올려서 봉합하면은 그것은 또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안쪽으로.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양쪽에 당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자칫 유두유른의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유두가 교사된다든지 감각이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개 유두유른을 먼저 올린 이후에 6개월 이후에 크기를 키우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와 반대로 좀 이제 유방이 크면서 처진 사람들도 많은데 네. 이런 원인은 뭘까요? 또 불편함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네. 대개 뭐 내분계통 이상이라든지 뭐 사춘기나 갱년기 또 비만에 의해서 유방 비대가 생길 수 있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단 그 가슴이 지나치게 커지면은 이 무게 때문에 겨드랑이, 어깨나 목에 이 그 전림, 가벼운 통증이 생깁니다. 지속적인 통증이 생기고 또 그리고 이것이 이 무겁기 때문에 이 가슴 밑선 있죠. 밑선이 계속 마찰이 생겨서 그렇구나. 쓰라림이 생깁니다. 또 이것이 너무 크면은 운동에도 불편하게 되고 또 요관상, 미용상에도 별로 좋지가 않죠. 또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에 이 너무 큰 가슴 때문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크기에 따라서 좀 피부 절개 방법이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네. 크기를 줄이면서 처진 그 유방을 올리는 방법은 먼저 크기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얼만큼 잘라낼 것이냐, 얼만큼 제거할 것이냐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처진 유두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거꾸로 유두를 얼만큼 올려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피부 절개하는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도넛 모양의 절개를 해서 유륜줄을 절개하고 피부 주위를 둥그렇게 절개합니다. 도넛 절개. 도넛 절개를 해서 그래서 이것은 절개성이 적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는 유방 양도 적겠죠.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대개한 이런 절개는 한 200g 이하를 그런 정도를 제거할 때 되게 도넛 절개가 가능하고 또 이 도넛 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 잘라내는 폭이 적기 때문에 유두를 조금밖에 올릴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유두를 200g 이하 절개할 때 그리고 유두를 조금만 올려둘 때 그리고 이것은 피부를 모아줄 수가 없습니다. 피부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처진 피부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어진 피부를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부가 늘어지지 않는 탄력이 유지되는 가슴 그런 가슴에 적당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수직절개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유륜 주위를 절개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좀 절개선 밑으로 좀 길게 내려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절개선이 길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조직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절개법은 대개 한 500g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절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이것은 피부를 유두를 좀 더 절개선이 길기 때문에 많이 올릴 수가 있겠죠. 아까 두뇌절개보다 많이 올릴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러네요. 또 피부를 아래쪽으로 절개하기 때문에 다소 늘어진 피부도 모아줄 수가 있겠죠. 모아주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다른 절개법에 비해서 비교적 흉터가 적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또 거꾸로 단점은 너무 큰 가슴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가 많이 늘어진, 많이 처진 그런 여성 가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개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절개법이 그 역T자 절개법이 있습니다. 역T자 절개. 네. 거꾸로 된 T자 모양이죠. 피부를 거꾸로 된 T자 모양으로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절개선이 크죠, 넓죠. 그러니까 많은 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심지어 1,500g 이상도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절개선이 되는데 또 이것이 단점은 또 그리고 이것은 이 장점은 피부도 같이 모아줄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늘어지신 분들 그런 피부들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양도 제거할 수 있고 처진 피부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흉터가 많이 남는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유방의 모양을 잡아주는 고정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다 보니까 네. 부작용을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작용들을 염려하면 될까요? 예, 역시 가장 많은 것은 흉터죠. 흉터는 어떻게 적게 남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적게 남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유관과 우리 유두의 작은 구멍과는 같이 구멍이 통해 있죠. 그래서 균들이 그 유관 안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에 염증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쪽이 대칭성이 맞아야 되는데 가끔 비대칭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이 띄어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적게 띄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지나면서 봉긋한 모양이 아니라 평평해지는 그런 모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방 축소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절제와 유방 조직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뭐 피부 조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방 조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모유 수유 같은 거를 할 때 네. 이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고민이죠. 축소를 하다 보면 당연히 유선이 많이 잘려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줄기피판에 얼만큼 많은 유선이 살았느냐에 따라서 수유가 가능한 방법도 있고 가능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방 줄기피판이나 안측 줄기, 내측 줄기피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유 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하는 많은 그 임산부 중에서 모유 수유는 가능한데 모유량이 부족했다. 그래서 인공 수유가 필요했다. 이런 보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유 수유는 가능할 수 있지만은 수유량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 고려를 할 때 흉터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제일 걱정거리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흉터를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단계적 축소 고정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단계별. 단계적으로 도난 모양으로 유륜 주위를 절개합니다. 유륜 주위 절개하고 밖에 피부를 절개하죠. 그리고 아래쪽 그러니까 라운드한 둥근 선에서 아래쪽을 통해서 유방 조직을 노출시켜서 거기에서 적당한 양을 제거해냅니다. 그리고 유륜을 갖다가 위쪽 피부에 당겨서 고정시키겠죠. 그러면 유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방 조직도 다소 제거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또 6개월 후에 또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냥 조금씩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죠. 6개월 후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가슴 같은 경우는 수술이 곤란하겠죠. 휘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가능은 한데 이제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나치게 큰 가슴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피부가 지나치게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이 방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방법에서 주의할 점은 이
수술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바깥쪽의 피부를 지나치게 많이 절개한 경우 이런 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은 이런 절개선을 했을 경우에는 위쪽을 통해서 혈액과 신경이 유지가 됩니다. 유두 유름 주위에. 그런데 이 거리가 길은 경우에는 이 봉합했을 때 이 피판이 접힐 수가 있습니다. 이 접힘이 심한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공급이 안 되고 신경에 차단이 생겨서 감각 손상이나 유두 교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수술하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방법으로 바깥쪽 피부를 지나치게 욕심부려서 많이 절개한 경우에는 이 봉합을 했을 때 봉합과 봉합 사이에 울퉁불퉁한 그런 피부에 그 울퉁불퉁한 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 아물고 나더라도 조개 껍질 같은 그런 흉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 축소 고정술은 절대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조상곤 원장과 함께 유방하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흔히 식중독은 여름에만 생기는 질환으로 생각하는데요. 날이 쌀쌀해지는 가을에도 식중독이 생기고 오히려 찬바람이 불면 더 극성을 부리는 식중독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인데요. 장독감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극심한 급성 장염을 일으키는 데다가 냉동, 냉장 상태에서도 감염력을 수년간 유지하기 때문에 가을, 겨울철에 기승을 부리곤 합니다. 또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도 잘 일어나서 더욱 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환자가 만진 물건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주 손을 씻고 외출 후에도 반드시 씻으셔야 하고요. 또 음식은 익혀 먹는 습관, 추운 날씨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